주간 꿀에 바르셀로나가 2024-25 시즌 라리가 개막전에서 발렌시아 원정 경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발렌시아 원정에서 고전했어요. 전반전에 정말 어려운 경기를 펼쳤는데요. 우고 드로에게 선제골도 내줬습니다. 하지만은 레반도프스키가 멀티골을 넣으면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두는데 성공을 했죠. 그 결과 한지 플릭 감독은 라리가 데뷔전에서 데뷔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레반도프스키는 발렌시아 킬러인가요? 지난 시즌 33라운드 발렌시아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하더니 이 경기에서도 멀티골을 넣었습니다. 발렌시아 상대로 4경기에서 6골을 넣었으니까 정말 발렌시아에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라리가 1라운드에서 무승부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리가 1라운드 6경기가 펼쳐졌는데 그중에 4경기가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셀타비고가 아스파스의 결승골을 앞세워서 2대1로 승리를 거두고 바르셀로나가 레반도프스키의 멀티골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유의하게 승리를 거두고 있는 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1라운드 승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한지 플릭의 바르셀로나가 완벽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부상 선수도 많고 영입된 선수도 쓸 수가 없고 그리고 영입하고자 한 선수도 영입을 못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듯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면은 보여줬습니다. 여기다 결과까지 도출하는 힘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 만족할 만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바르셀로나가 발렌시아를 상대로 어떻게 승리를 거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함께 가시죠. 렛츠고!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은 경기 결과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발렌시아 상대로 고전하긴 했지만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우고 드로에게 전반 44분 헤더 선제골을 내주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레반도프스키가 동점골을 넣는데 성공을 했죠. 바이데가 길게 크로스를 넘긴 것을 라민 야말이 들어오면서 낮고 빠르게 연결을 했고 그리고 레반도프스키가 긴 다리를 쭉 뻗어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들어가서 하피냐가 PK를 얻어냈고 그 PK를 레반도프스키가 다시 한번 마무리 지으면서 바르셀로나가 2대1로 승리를 거둔 거죠. 선수 교체를 봤을 때 한지 플릭 감독은 승리에 대한 열정이 좀 드러났습니다. 왜냐면은 후반전에 수비 쪽에 선수 교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정도로 이 경기 결과를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XG값 보면은 1.13 대 3.06이니까요.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거둔 게 이상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점유율은 36 대 64고요. 슈팅 숫자는 6 대 18, 유효 슈팅은 2 대 6입니다. 전체적인 경기 내용이나 기록에서 바르셀로나가 앞섰고요. 결과도 바르셀로나가 가져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경기는 한지 플릭 감독의 라리가 데뷔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내내 한지 플릭 감독 표정에서 긴장감이 맴돌았는데요. 결국 결과를 가져오면서 원하는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바르셀로나 역사를 봤을 때 이전에 독일인 감독 헤네스 바이스바일러와 우도 라텍도 개막전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지붕을 잡은 독일 감독들은 데뷔전에서 승률 100%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지 플릭 감독은 어떤 전술을 썼을까요? 한지 플릭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꺼내 들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부상 선수가 정말 많은 상황이에요. 아라우오, 더용, 가비, 안스파티 그리고 김도환까지 부상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가운데 다니 올모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다니 올모는 선수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기 전에 한지 플릭 감독이 다니 올모가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 올모는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경기에서는 제외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수 등록을 떠나서 다니 올모가 팀원들과 발을 맞출 수 있는 훈련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야기겠죠. 일단 한지 플릭 감독 입장에서는 더블 피보트 자리에 누굴 넣느냐 이것이 가장 고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페인 언론에서는 크리스텐센을 올려서 카사도와 함께 더블 피보트 자리에 두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은 프리시즌에 선발로 썼었던 카사도와 베르나를 믿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공격 쪽에서는 레반도프스키를 원톱으로 하고 페란, 하피냐, 라민 야말을 두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느낀 점은 크게 한 대여섯 가지 돼요. 그 중에서 선수에게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레반도프스키가 부활했다. 레반도프스키는 이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었을 뿐만이 아니라 밑으로 살짝 내려오면서 연결고리 역할까지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다음에 데뷔 시즌에 23골을 넣었고 바르셀로나에게 라리가 우승을 선사했죠.
하지만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다소 부진했죠. 19골을 기록하면서 라리가에서도 득점 3위를 기록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레반도프스키가 개막전부터 멀티골을 넣었다? 이것은 희소식입니다. 한지 플릭 감독 입장에서는 레반도프스키의 득점력을 최대한 높이고자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레반도프스키가 득점 감각을 빠르게 회복했다. 그리고 개막전부터 2골을 넣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전방의 활약은 유효하다. 여기에 의미를 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라민 야말 물건은 물건이죠. 라민 야말이 도움을 기록하면서 레반도프스키가 동점골을 넣었는데 사실 전반전 경기를 봤을 때 페란에게 하피냐에게 패스가 갔을 때 자주 끊겨요. 제가 경기 해설하다가 하피냐가 조금 더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하피냐는 볼을 잡고 주위를 살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볼을 잡고 주위를 살피다 보면 볼이 멈춰진 상태에서 패스하게 돼요. 하피냐는 볼을 좀 운반하면서 주위를 살필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볼을 잡기 전에 살피던가요. 그럴 필요성이 있고요. 페란은 페란 했습니다. 제가 넷플릭스 라리가 24시 보면서 페란 토레스가 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경기 보면서 다시 한번 쌍욕이 입에서 맴돌았습니다. 온도 볼 모습이 거의 없어요. 제가 너무 놀랐던 장면은 뭐냐면 후반전 장면인 것 같은데 레반도프스키가 자신에게 압박이 오니까 페란에게 패스했단 말이에요. 근데 페란이 그걸 다시 레반도프스키에게 내주고 공간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압박에 부딪혀서 결국 레반도프스키가 넘어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건 뭔가 생각이 있는 건가? 여기다가 후반전 라민 야말이 만들어진 완벽한 기회를 페란이 골로 연결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너무 답답했어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페란은 슈팅이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도 떨어져.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도 떨어져. 그럼 이 친구를 왜 써야 되는 건가? 파우 빅토르를 쓰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하피냐하고 페란의 좀 부진한 부분을 얘기했던 이유는 라민 야말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전반전에 공격이 전개되는 장면은 라민 야말이 볼을 잡았을 때입니다. 그만큼 라민 야말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경기고요. 그리고 카사도 베르날 물건들입니다. 카사도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수비 쪽에서는 이니고 쿠바르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쿠바르시가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넘기는 수비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쿠바르시도 경험을 좀 더 쌓아야 되겠다. 카드 한 장 받은 다음에 위험한 장면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발데는 좀 몸이 튼튼해야 되겠다. 이 경기 부상으로 교체 아웃되는데요.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테오 슈테겐 같은 경우에도 안정감을 유지했지만은 큰 실수를 범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오 슈테겐도 경기 내내 집중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선발 출전한 선수들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한지 플릭 감독의 전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지 플릭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꺼내 들었습니다. 물론 후반전에 페드리가 들어왔을 때는 4-3-3에 가깝게 경기에 임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카사도가 위로 올라오면서 카사도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하피냐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하지만은 경기 내내 라민 야말이 오른쪽 측면, 그리고 발데가 올라와서 왼쪽 측면을 책임지고요. 하피냐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그리고 페란이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책임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단 발데의 스피드를 이용한 드리블 돌파 이후에 낮고 빠른 크로스나 컷백, 그리고 라민 야말을 이용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의 연결,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공격을 전개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측면 쪽에서 박스 안쪽으로 과감하게 볼을 투입하면서 슈팅 숫자를 늘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방부터 순간적으로 압박하면서 상대의 역습을 지연시키는 모습도 있었고요. 베르날이나 카사도가 수비 쪽에서 적극성을 띠는 모습이 계속 있었습니다. 공격을 전개할 때 레반도프스키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할 듯 보입니다. 왜냐면은 레반도프스키가 최전방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페란과 하피냐가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고 있을 때 레반도프스키가 수비를 끌고 내려와요. 그때 페란과 하피냐가 뒷공간으로 들어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하피냐도 조금 더 폭넓게 움직여야 됩니다. 라민 야말과 연동해서 플레이하는 패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페란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기다가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라인을 완전히 내렸을 때에는 후반까지 볼을 돌려서 상대를 끌어낸 다음에 한 번에 뒷공간으로 넘기는 패스를 상당히 많이 시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페란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하피냐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골을 노리고자 노력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카사도 있잖아요. 저는 이 경기에서 카사도가 눈에 너무 들어왔어요. 카사도가
정말 넓은 범위를 움직이면서 연결고리 역할을 상당히 잘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롱패스를 통해서 측면으로 여는 플레이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전에 득점기회, 후반전에 득점기회가 한 차례씩 있었거든요. 물론 골을 기록하지 못했지만은 카사도가 박스 안쪽으로 침투하고 슈팅하는 타이밍은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베르날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전개할 때 센터백 사이 위에서 1차적으로 패스 지원을 해줍니다. 그 가운데 수비할 때는 적극적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또 있었어요. 다만 박스 근처에서 또는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는 패스가 정확도가 좀 부족했고요. 그리고 박스 근처에서 실수를 좀 많이 범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수비 쪽에서 상대가 뒷공간을 파고들 때 그것을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발데, 이니고, 코바르시, 쿤데인데 쿤데 같은 경우에도 디에고 로페스를 상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발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이니고 쿠바르시가 중앙에서 고군분투하긴 했지만은 역시 한 골을 실점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특히 우고드로가 볼 없을 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바르셀로나 수비수들이 놓치는 장면들이 두세 차례 나왔습니다. 그 점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수비 조직력은 조금 더 높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 후반전에 한지 플릭 감독은 2대1이라는 스코어를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교체 카드 5장을 썼는데 그 중에 3장을 수비 쪽에 썼습니다. 공격 쪽에는 파우 빅토르가 들어가면서 왼쪽 측면을 책임지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페드리가 들어가서 중앙에 위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파우 빅토르가 들어갔을 때 하피냐가 오른쪽으로 위치를 바꾸는 모습도 있었죠. 수비 쪽에서도 교체 카드 3장을 썼는데 한 장은 발데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제라르 마르틴을 투입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제라르 마르틴 괜찮았습니다. 쏘쏘했습니다. 사실 액토르 포트라든가 알렉스 바이를 투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라르 마르틴을 투입하더라고요. 근데 제라르 마르틴이 공수에서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쿠바르시가 옐로카드 한 장이 있는데 위험한 플레이를 하니까 쿠바르시를 빼고 크리스텐센을 투입을 했습니다. 사실 쿠바르시는 또 올림픽도 갔다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휴식이 필요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빼줬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르나를 빼고 에릭 가르시아를 투입했는데 수비형 미드필더 에릭 가르시아 나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뛰면서 상대 공격을 지원하고 볼을 탈취하는 모습이 있었고 수비로 내려왔을 때는 박스 안쪽까지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수비 숫자를 늘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원에서 원터치 내지는 투터치로 패스를 돌리는 모습도 있었고요. 물론 이제 패스를 돌리는 모습을 봤을 땐 굉장히 노련한 플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쯤 패스 미스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에릭 가르시아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에릭 가르시아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고 텐센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닌 센터백으로 쓰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지 플릭 감독이 선수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한지 플릭 감독 경기 끝나고 나서 승점 3점으로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첫 경기 승리가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반전보다 후반전 경기력이 더 좋았다. 전반전에는 발렌시아의 압박 그리고 거친 플레이에 좀 고전하는 모습이 있었고 먼저 실점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전보다는 후반전 경기력이 더 좋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시즌부터 어린 선수들에게 많은 시간을 줄 수 있었고 그들은 정말 잘해줬다. 카사도하고 베르날, 제라르 마르틴 이런 선수들의 이야기죠. 사실 발렌시아전 바르셀로나의 선발 명단에 2007년생이 3명입니다. 라민 야말, 쿠바르시, 베르날 17살들이에요 다. 와 2007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 어린 선수들이 진짜 제 역할을 해줬죠. 레반도프스키는 정말 프로페셔널하다. 그는 골 외에도 수비적인 일도 해낸다. 레반도프스키가 공수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말과 하피냐는 다른 위치에서 뛸 수 있다. 라민 야말이 오른쪽 측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하피냐는 중앙 또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지 플릭 감독 입장에서는 어려운 경기였지만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만족감이 좀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라리가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의 MVP는 당연히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입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이 경기에서 동점골 그리고 역전골을 넣었잖아요. 동점골 넣는 장면에서 발데 크로스, 라민 야말이 이제 원터치로 밀어주는 것, 그리고 레반도프스키가 발을 뻗어서 마무리 짓는 모습, 몸싸움 과정에서도 볼에 대한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원터치로서 마무리 짓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역전골 넣는 장면, PK 장면도 마마르다시빌리 골키퍼가 방향을 읽었어. 근데 방향을 읽어도
막을 수가 없게 처리했습니다. 코스, 강도 완벽했습니다. 레반도프스키는 역시 레반도프스키죠. 이 경기에서 슈팅 4회, 유효 슈팅 2회, 패스 성공률 83%, 키패스 1회를 기록했고요.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움직임,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중앙 쪽으로 내려오면서 라인을 끌고 내려올 때 그러면 페란이나 하피냐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집중 견제 속에서도 동점골, 역전골, 골을 넣는 역할도 너무나 잘해줬고요. 레반도프스키가 경기 끝난 다음에 내 목표는 항상 골을 넣는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은 레반도프스키가 해줘야 됩니다. 다니 올모, 파오 빅토르 영입된 선수들이 분명히 득점 지원을 해줄 거예요. 그래도 해결사는 레반도프스키입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지지난 시즌 23골로 득점왕을 차지했고 라리가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런 모습이 이번 시즌 다시 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레알의 음바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세르로트와 득점왕 경쟁을 뜨겁게 가져가줘야 됩니다. 득점왕을 차지하면 더 좋고요. 일단 레반도프스키가 득점을 발휘하면서 바르셀로나의 최전방이 위력을 발휘해야지만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라리가 우승을 논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레반도프스키가 개막전에서 2골을 넣었다는 것은 희소식 정말 희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라민 야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라민 야말의 아버지가 주차장에서 피습당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는데 이 어린 선수가 정신적인 충격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에서 역시나 라민 야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경기에서 86분 출전해서 1개의 도움을 기록했고요. 이 도움은 매우 컸습니다. 레반도프스키의 골을 도와줬는데 동점골을 기록하는데 도움을 기록한 거죠. 자, 슈팅 4회, 유효 슈팅 1회, 패스 성공률 89%, 키패스 3회입니다. 특히 페란에게 내주는 패스는 보고 있자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자, 드리블도 3회나 성공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측면에서 드리블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파괴하는 역할을 했고요. 측면에서 드리블할 때 강약 조절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중앙 쪽으로 들어와서의 플레이도 날카로웠고요.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슈팅을 시도했을 때 날카로운 장면이 있었죠. 라민 야말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유로 2024에서 스페인 대표팀이 우승하는데 라민 야말이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메이저 대회를 한번 치르면서 우승을 하면 어린 선수들은 급격하게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라민 야말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 상황이에요. 개막전에서 도움 하나. 하지만은 이번 시즌은 라민 야말의 입장에서는 골 욕심을 내는 시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민 야말이 골에 눈을 뜬다면 라민 야말은 정말 막을 수 있는 수비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라민 야말이 조금 더 많은 골을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사도와 베르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물론 조금 전에 카사도 얘기도 다 했고 베르날 얘기도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 우쭈쭈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카사도가 90분 출전해서 슈팅 3회 시도했고요. 전반전 그 슈팅 수비수가 막았거든요. 후반전 슈팅은 정확도가 떨어졌어요. 두 번의 득점 기회가 좀 아쉽긴 합니다. 카사도도 골을 넣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패스 성공률이 84%, 키패스를 2회나 했습니다. 카사도는 90분 풀타임 소화하면서 계속해서 제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정말 체력적으로 뛰어난 선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베르날은 71분 출전해서 패스 성공률이 94%였어요. 저는 베르날이 17살의 선수지만 볼을 잡기 전에 뒤를 살피는 모습이 정말 노련하게 느껴졌어요. 모나코하고 간페르컵에서 등 뒤에서 압박하는 선수를 놓치면서 실수로 범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경기는 달랐습니다. 확실히 미드필드에서 나이에 맞지 않게 노련한 플레이로 중심을 잘 잡아줬습니다. 카사도와 베르날 이번 시즌 출전 기회를 많이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첫 단추는 잘 깼습니다. 하지만은 어려운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라운드는 아틀레틱 클로브하고의 홈경기고요. 그리고 라이오 바야돌리드전 치르고 나서는 지로나와 대결을 펼칩니다. 지난 시즌 지로나 상대로 개고전했죠. 자, 그리고 비아레알과 대결을 펼치기 때문에 초반부터 쉽지 않은 경기들의 연속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단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2라운드 아틀레틱 클로브전을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라이오와 바야돌리드를 상대하는데 한숨 돌리면서 경기에 임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지금 이 순간에는 아틀레틱 클로브전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니코 윌리엄스를 만나네요. 왜 안 왔니? 내가 진짜 페란 보면서 니코가 저 자리에서 뛰었다면 완전히 달랐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왔어야지. 지금이라도 와라. 지금이라도 와. 여하튼 그렇습니다. 아틀레티코 클루브전도 제가 해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 플레이에서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클루브 경기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첫 승 거뒀어요. 이제 쭉 달려야 됩니다. 아틀레티코 클루브 잡고 라요 잡고 바야돌리드 잡고 지로나 잡고 비아레알 잡고 싹 다 잡아 그냥. 들어와. 지금부터 한번 달려봅시다 여러분. 바모스!